근데 이 티파티라는 그 운동이 꽤 먹혔어요. 당시 오바마 케어에 대한 반발이 심했거든요. 미국 사회에서. 그리고 그게 이제 그 후신으로 남은 게 바로 프리덤 코커스입니다. 그래서 자유지상주의, 그리고 문화적인 보수주의. 그런데 이제 이 프리덤 코커스라는 집단이 또 특징이 뭐냐면 아까 문화적 보수주의라고 했는데 또 백인 우월주의. 완전히 대놓고 우월주의는 아니지만 미국의 원래 보수적인 문화적 보수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의 원류는 백인 크리스찬 문화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요. 그렇게 되게 그리고 또 미국의 원류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세계 최초의 계획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지만 더 따지고 보면은 그 영국의 왕실 싫다고 이렇게 독립한 나라잖아요. 우리는 자유지상주의다. 이 국가가 싫어서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왜 국가가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자유지상주의 이런 게 이제 맞물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미국 정치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백인 계층에서도 경제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남부에 흔히 말하는 화난 백인들 보통 전통적인 산업, 뭐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이런 데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미국의 주인이고 여기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소득도 안 올라가고 경제적인 수준은 계속 낮아지는데 가만 보니까 인도, 중국, 뭐 한국 이런 뭐 멕시칸, 히스패닉 이런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돈은 다 벌어가더라.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일자리도 뺏기더라. 이런 분노가 이제 쌓인 거죠.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 이런 분노가 있었고요. 또 하나 큰 거는 바로 오바마의 당선이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 불만이 인종적인 적대감으로 확 바뀐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뭔가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때 이 불만을 가장 잘 조합해서 하나의 정치적인 힘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건 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외부가 됐든 내부가 됐든. 그런데 이 프리덤 코커스, 티파티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인종적 적대감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단순히 그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감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민주당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적대감으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저 민주당 정치 엘리트들은 월스트리트랑 손잡고 자기들은 파티를 한다. 매일 파티하고 너희들의 그 불만이라든지 이런 힘든 상황을 전혀 모른다. 저들은 썩어 빠진 기득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인들, 화난 백인들을 이 인종적 적대감과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는 이제 좀 민감하긴 하지만 나는 억울한 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 인종적인 적대감 표현하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비난이 들어오고 이러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게 바로 프리덤 코커스였던 거죠. 그래서 프리덤 코커스는 이렇게 주장을 한대요. 이게 이제 아까 양극화된 상황에서 프리덤 코커스는 이 기존의 정치는 썩었다. 기존의 기득권 엘리트들은 썩었다. 당신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그거를 대표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당신들을 대표한다. 직접적으로 대표한다. 이거를 바로 파퓰리즘이라고 부르죠. 즉 대의제를 거부하고 직접적인 대표가 필요한데 내가 바로 그 직접적인 대표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프리덤 코커스가 세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먹힌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바이든 정권 이전에 트럼프 정권 때 이제 그게 잘 보인 거고요. 예, 그런 일종의 분노, 백인들의 분노, 그리고 위기감, 민족적 위기감, 문화적 보수주의에 대한 회기에 대한 갈구,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게 다 쌓이다 보니까 반작용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정치적으로 잘 이용한 게 프리덤 코커스였어요. 이런 프리덤 코커스가 원내에 이제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프리덤 코커스가 원내에 진출했다 해서 파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파워를 가졌을까요? 왠지 기존의 공화당 엘리트들 가운데 이런 신흥 세력의 원외에서 사실은 발흥하고 있는 신흥 세력이고 그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런 풀뿌리의 어떤 정치적 감정들을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인종주의라든지 이런 감정들을 이용할 수 있겠다. 나의 어떤 정치적 세력화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기존의 공화당 엘리트들의 어떤 부하 내동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많은 영화에서 볼 듯 있듯이 의원들에게 혹시 직접적인 압력을 당신이 이런 정책과 이런 것들을 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표를 던지지 않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식대로 당신이 재선되는 것을 막겠다 이런 걸 하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분 다 맞는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가장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게 뭐냐면은요, 새로운 인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정치 문법에 벗어나 있고 왠지 썩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 그런 신인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도 그래도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정치인들과 싸워서 내가 이긴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걸 쉽게 이기는 방편으로서 프리덤 코커스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초적이고 극단적인 감정을 통해 가지고 지지를 얻는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지역 감정이 문제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도 지역 감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거의 80%, 한 전체 선거구의 86% 정도가 정해져 있어요. 어느 당에서 의원이 당선되는지.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거는 그 선거 본선이 아니라 경선인 거예요. 당내 경선. 공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후보 공천. 근데 미국은 공천이었고 그거를 선거로 맡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프리덤 코커스가 아주 호소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특히 공화당의 경우에는 공화당이 주 지지권을 갖고 있는 남부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덤 코커스가 소수,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도자가, 당내 리더가 공천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 지역에서 경선을 통해서 내가 여기 후보로 올라와서 당선이 됐다. 그러면은 당내 지도자도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준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내 지도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게 프리덤 코커스의 세력이 강해지는 거고요. 이렇게 본질적으로 극단적인 감정, 극단주의에 호소한 프리덤 코커스는 당연히 제도적 자제라는 것도 논외로 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그걸 아까 말씀드렸죠. 파퓰리즘적인 감정. 우리가 직접 대표한다, 이들을. 이 썩어 빠진 정치 문법을 벗어나서 직접 대표하는, 우리야말로 진짜 인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 저기 앉아 있는 다른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 사기꾼들이다. 인민의 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타협의 대상, 정당한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옳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든지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도적 자제를 허무는 그 기반이 있었던 거죠. 사고가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하원 의장으로 돌아온다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하원 의장 해임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메카시가 하원 의장 해임이 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랑 타협을 했다는 거였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를 굴리는데 그 예산을 결정하는 게 의회잖아요. 만약에 의회에서 이 예산 결정을 못 내리면은 정부가 문을 닫아요. 그건 이제 거버먼트 셧다운이라고 부르거든요. 정부가 진짜 문을 닫아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출근 안 하고 뭐 다 닫는 거예요. 관공서가. 그러면 고통이 심하겠죠. 일반인들의. 그렇기 때문에 메카시가 민주당 쪽이랑 타협을 해가지고 예산안을 어느 정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프리덤 코커스에서는 그거를 반대한 거였죠. 어떻게 우리의 적이랑. 그러니까 너도 적이다. 적이랑 손을 잡았으니 너도 적이다. 하고 프리덤 코커스가 같은 당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온건했던 메카시의 해임안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본다면 상대당에서 해임안을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당 동료가 온건하다고, 더 강경하지 않았다고 해임안을 건의한 거죠.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그 메카시의 그 해임안에 찬성한 사람 중에 공화당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프리덤 코커스 몇 명만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찬성하는 것 같을까요? 당연히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왔겠죠. 예. 그럼 민주당은 왜 찬성을 했을까요? 참 궁금했습니다. 저도. 예. 도대체 왜 찬성을 했는지. 예. 저도.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이 내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양극화의 논리에 따라서 적의 적은 아군일 수 있는데 적어도 아군은 아니더라도 이용을 해먹을 좋을 어떤 소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공화당을 일종의 어떤 타협의 파트너
협치의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점점 더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늘어나던 상황 속에서 공화당 내부에서 저런 내분이 벌어졌으니 나는 저 적을 이기고 여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익을 뽑아먹기 위해서 이 기회를 살리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고방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사실은요, 암만 생각해도 민주당이 메카시가 해임된 다음에 그래도 소수잖아요. 그래서 자기 당 인사가 하원 의장으로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거는 메카시 다음으로 후임이 누가 될 것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더 강경한 마이크 존슨이라는 사람을 얘기했거든요. 이 사람은 메카시보다 더 강경해요. 그러니까 이게 퍼즐인 거죠. 오히려 메카시가 더 민주당에 가깝고 민주당 도와주다가 잘린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그거를 찬성했단 말이에요. 자르자고. 그렇다고 자기 당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더 강경한 사람이 오는데 왜 그랬냐? 저도 선생님 의견에 동의해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사실은 공화당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 타협을 포기한 거죠. 타협을 포기하고 자기 지지 세력들만 다시 더 뭐라고 하죠? 이렇게 모빌라이즈를 하는, 동원을 하려고 했던 거죠. 뭔가 중도에 더 가깝고 상대방과 타협을 해서 뭔가 좀 더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새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더 강경한, 더 민주당 지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말이 안 되는, 더 강경한 공화당이 필요했던 거죠. 더 강한 적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 편 다 모여라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도 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타협과 양보를 포기했다는 점에서는 민주당도 공화당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즉 자기 집토끼들만 더 동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이 미국의 하원 의장 사태를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양보와 타협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식 아이디어긴 하지만 결국엔 서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종합하다 보면 중도에 가까운 그런 정책을 만든다는 미국적 민주주의 아이디어가 무너지고 있는 하나의 징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왜 다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미국 얘기를 갖고 왔냐면은 어디서 이 얘기가 많이 들은 것 같지 않나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저는 그래서 사실 정치학을 공부하는 입장이지만 좀 겁이 나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안에서 이게 뭐 민주주의가 우리가 이야기로는 뭐 옛날에 뭐 세계대전처럼 뭐 전체 권위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가 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거냐,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양극화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파퓰리스트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 안에서 민주주의의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양보와 타협, 절제 이런 게 사라지고 편가르기가 시작이 되고, 그렇다 보면은 민주주의가 위태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은 되게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주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도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양극화 이런 문제들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으로 양극화를 꼽으신 거잖아요. 예. 이런 양극화가 일어나고 나게 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글쎄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뭐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양극화가 일어나는 더 근원적인 힘은 제가 뭐 어떤 특정한 정치 철학에 굉장히 동의를 해서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와도 접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지구 공동체가 훨씬 더 인구도 그렇고 자본도 그렇고 모든 것이 유동적으로 더 잘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모빌리티가 고도로 발달한 지구 공동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돈 그리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뭔가 먹고 사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아이템, 거리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유동화되고 다양화되는 것이 굉장히 큰 불확실성을 가지고 오는 것 같고, 그것에서 오는 어떤 근본적인 불안감이 좀 정치에서만큼은 혹은 기성의 제도적 정치에서만큼은 좀 속 시원하게 좀 내 편 들어줬으면 좋겠고, 속 시원하게 내 문제를 한 방에 좀 해결해주는 누군가 뉴페이스가 나와서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좀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어떤 경제적으로 이
전 지구화된 어떤 경제적 유동성과 불확실성과 다양성이 역으로 일국 차원에서의 어떤 제도적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저도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하나의 답은 없는 거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건데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일합니다. 사실 우선 경제적 그 양극화도 무시 못할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기 힘들어지면은 그만큼 불만이 생기는 거고 이거 뭔가 잘못 돌아간다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들, 이런 거시적인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건 정치여야 되는데 정치가 이런 걸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즉 우리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신뢰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정치 시스템을 뛰어넘는 누군가 일종의 구세주, 이런 슈퍼맨을 갈구하게 되는 거고 혹은 아웃사이더를 갈구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뭐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정치 뭐 투표해서 뭐해? 뭐 정치인들 다 똑같지 뭐. 이런 게 상당히 그 중요한 징후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유력 대선 후 지난 대선 때 유력 대선 후보 그 당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다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거든요.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러한 협상과 양보의 경험이 없이 이재명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도 경험이 행정가, 그렇죠? 도지사였으니까 이런 행정가의 경험만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검찰총장.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딱딱딱 타협과 양보라기보다 딱딱딱 정해진 대로 결정만 내리는 포스트에 있다가 이분들이 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분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가장 컸던 거죠. 그리고 그 불신이 발휘할 수 있었던 거는 아주 원초적인, 기초적인 불만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맞는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약간 마지막으로 넣고 싶은 멘트 있습니다. 해도 될까요? 네. 오늘 강명훈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미국 정치라고 해서 남의 나라에 그냥 태평양 건너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이한 사건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확실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도 공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기고 싶은 개념이 강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제도적 절제라고 하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절제라고 하는 거를 저도 오늘 녹화를 하기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개념이었고 낯설고 생소한 개념이지만 또 강 교수님께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하나를 배워가게 됐는데 이런 개념을 알고 있음으로 해서 저도 조금은 마음속에 정치의 효용감이란 속 시원하게 뭐 단칼에 물 자르듯이 오는 것에서도 물론 올 수 있겠지만 동시에 이런 제도적인 절제와 타협의 미덕을 통해서도 우리 인류 사회가 여러 민주사회에서 역사적으로 나라를 잘 경영하고 사회를 이끌었던 또 과거의 좋은 선례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도 당장 다가올 총선에서 조금 더 비상적인 혹은 초법적인 초제도적인 해결책을 약속하는 후보에게 뭔가 눈길을 주는 것과 동시에 누군가 제도적 타협의 미덕이나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후보는 있지 않는지 한번 좀 잘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 과연 어떤 종류의 대답을 전문가들이 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자신이 이게 답을 주려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인데 그게 뭐냐면 왜 제도적 절제가 아주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도적 절대라고 했지만 제도적 절제라는 말을 쓰면 이것이 마치 어떤 개인적인 윤리적인 결정처럼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종류의 규칙의 기반에는 무엇에 대한 존중이라는 게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도적 제어에는 뭐냐면 전통이라는 것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것을 지키는 이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그 방식이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례들이 있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것을 합의하는 방식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많이 민주사회에서 제기되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절대로 평등하게 취급되지 않거든요. 어떤 것들은 처음부터 굉장한 권위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소위 전문가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인데요. 가령 뭐 의사와 비의사가 아닌 저의 그 의학 문제에 대한 견해가 절대로 동등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은 영역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어떤 전례와 법리,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그런 오랜 민주주의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전 세계 표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미국인 자신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에 대한 인정. 근데 민주화라는 게 점점점 이런 것들이 확대된다는 것 자체가 결국 그런 전통에 대한 도전으로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점 갉아먹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화의 필연적인 산물이 되지 않는가. 내가 페이스북에서 쓴 의견과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이 쓴 의견이 갈리면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라는 게 실제로 얼핏 보면 민주주의의 절차적인 수준에 더 잘 맞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그러니까 제도적인 제어, 그러니까 라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에는 이런 과거의 얼핏 보기에는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가치들과 전범들과 규범들에 대한 존중과 합의들이 조금씩 무너져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과정들은 실제로 피할 수 없는, 민주주의가 진척되면서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과정.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떤 민주주의를 뭐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너무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너무 완벽한 것, 그냥 가만히 두면 잘 돌아갈 것, 이렇게 식으로 좀 생각했던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말 민주주의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은 사실 이런 측면들을 더 생각을 하고, 이게 가능하다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제도적 타협 이런 게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뭐 비스마르크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살면서 딱 보기 싫은 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소세지 만드는 방법, 그 과정 보기 싫을 거고, 두 번째가 정치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공부하지만 한 가지 그냥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걸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냥 이게 상당히 더럽고 상당히 그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지저분하고 뭔가 삐걱삐걱대고 문제가 많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래야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오늘 이렇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꼭 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더러운 과정이고 지저분한 과정이고 믿을 수 없는 과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의사를 표시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바람에 사실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뭐가 와야 되는 건데, 어쨌건 그래서 오늘 사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뭐 미국의 사회에서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의 본연의 문제, 과연 이게 이쁜 것인가, 아니면 지저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가꾸고 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